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큐레이터의 업무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으나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도움이 되실 만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드리고 싶다는 어떤 욕심이 생겨서요. 간단하게 큐레이터가 무엇을 하는 일이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고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미술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를 학생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또 제가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안 해본 것 빼고는 정말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술계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커리어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좀 도움을 드릴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의 주제인 큐레이터, 크리에이터라는 걸 얘기를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은 큐레이터가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전시기획자. 그렇죠. 간단하게 일단 말을 하면은 전시기획자인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큐레이터 생활도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미술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미술사가 전체적으로 어떤 로직을 가지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거기서 맥을 잡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주제를 끄집어내고 거기에 맞는 작가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일종의 스토리텔러인 거죠. 그래서 이 큐레이터는 정말로 창조적인 면이 많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면에서는 준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자료를 많이 이제 좀 움직이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먼저 제가 큐레이터로 있었던 토탈 미술관에서의 전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전시는요, 당신은 나의 태양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시대 미술 작가를 한 46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보여줬던 그런 전시인데요. 이 전시는 기록적인 어떤 다큐멘터리 형식을 끌어오고 또 같이 회화, 조각, 비디오 뭐 여러 가지 매체를 다루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참 그렇지만 반응이 좋았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기획했던 전시는 아니고 우리나라 큐레이터 선생님 중에 이영철 선생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이 이제 주제를 설정하셨고 저는 이제 보조를 이제 해드린 정도였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기존의 어떤 전시 틀에서 벗어나서 기록 사진들 같은 거 하고 기존 작품하고 또 이런 거 같이 보여주는 그런 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 큐레이터가 가지는 여러 가지 역량 중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외국의 경우에는요. 미술관이 이제 좋은 미술관의 경우 인스톨레이션 하는 디파트먼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낮에는 인슐레이션을 하고 밤에는 왜 락 음악 하는 애들 있잖아요. 멋있게 생긴 여기 문신한 애들. 그런 애들이 보통 인스톨레이션 매니저 이런 애들로 많이들 있어요. 심지어 이제 갤러리에도 그런 매니저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큐레이터 하면은 특히 요즘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정아 씨 때문에 뭐 술을 많이 마셔야 되고 이런 잡으로 인식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는 다 해야 돼요. 조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각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작품을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큐레이터에 대해서 관심 있고 이제 해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작품을 이렇게 걸었을 때하고 저렇게 걸었을 때하고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실물을 뗄 수 있도록 뭐 못질, 망치질까지 심지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그 뭐라 그러죠? 그 빗살 좋은 뭐라고 하는 거 있죠. 무슨 개살구 뭐 그런. 빛 좋은 개살. 예, 제가 원래 속담에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출근을 할 때는 이렇게 입고 출근하지만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보통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일들을 하죠. 그래서 이 전시 때도 제가 거의 전시 오픈하기 일주일 동안 잠을 2~3시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았고 문화관광부에서 3천만 원을 저희가 기금 신청을 해서 받았어요. 근데 작가를 46명을 초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그 들어왔던 작품 수가 거의 200점이 넘었었고, 그러니까 이제 없는 예산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굉장히 힘들었던 면도 있었지만 굉장히 기억에 남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예. 그래서 여기가 그 지하에 있는 이제 그 장면인데요. 이 전시는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그 우리나라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대기적 방식을 쓰기는 했어요. 보통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보여주긴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많은 작가를 다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맥락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줄거리를 잡아서 이제 그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실험 미술 쪽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예. 실험 미술을 한 작가들 위주로 이제 전시를 했었고요. 요게 1층에 있는 그 입구 이제 전시 장면입니다. 그래서 전시를 위층에서부터 가장 최근 작가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1950년대 작가로 이렇게 이제 거꾸로 이제 보여주는 방식을 택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전시였었고요. 요 하나 또 제가 예로 가져온 거는 그 뉴욕에서 이제 제가 했었던 전시입니다. 그래서 이 전시는 제가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요. 했었던 전시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제교류재단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이라는 데서 기금 신청 같은 거 아직 안 해보셨죠? 네. 이제 큐레이터의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이 기금 신청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 신청하는 데에 너무 이제 신경을 쓰다 보면 그런 이제 신정아씨 케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기업들을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쁘십니다. 술 한 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아주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시는 우리 여자 학생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제 또 하나의 경험담은 뭐냐면, 아예 처음 일을 시작하실 때요, 술을 잘 못하신다고 주변에 인식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로. 왜냐면, 술 못해도요, 일 잘하면 절대 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술 잘한다고 인식을 주면은 그게 아주 인생이 고달파져요. 요 전시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이제 잘 알고 지내던 친구의 그 갤러리를 빌려가지고요. 2주 정도 해서 우리나라 젊은 작가들 작품을 8명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뉴욕에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나갔었던 전시예요. 근데 뭐 굉장히 전시가 뛰어났다 이래서 보여드리는 건 아닌데 이런 전시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해보시라는 그런 이제 뜻인데, 요 전시는 일단 굉장히 팝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작가, 젊은 작가들, 30대 뭐 요런 작가들을 해서 전시를 꾸몄고요. 그냥 기존의 회화 전시는 좀 재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국 애들한테 좀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착안을 한 게 평면 작업을 하는 보통 작가들인데 이 작가들한테 평면 작업과 관련된 어떤 입체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봐라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자기 그 캐릭터 동굴이거든요. 얘를 이제 고무 인형으로 이렇게 만든 거고요. 또 이 작가는 지금 이게 해녀하고 그런 그림인데 그 해녀들이 이렇게 잡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만들었고 저 작가는 그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작품 가격은 다 아주 싸게 이렇게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 정도로 책정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인기가 좋았어요. 외국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고, 요거는 이제 그 앞쪽에 디스플레이했던 그 손으로 만든 인형하고 인스톨레이션 장면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문영민이라는 작가인데 나인 오브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진 작업을 한 거를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 받아가지고 500만 원을 운송비로 쓰고요. 왔다가 갔다가 하는 5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작가들 작품 제작 지원비로 나눠주고, 그다음에 브로셔 만들고 뭐 이런 거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혹시 아세요? 이런 용어 똔똔 친다고. 간신히 똔똔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금을 받아가지고 전시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해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기금으로 떡볶이 사 먹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국가에서 주는 돈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어떤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내가 소위 똔똔을 쳤을 때 불만이 생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위 이런 전시 하면서 큐레이터 비용이라고 해서 항목을 정하시려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런 예산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국가의 모든 기금은 매칭 펀드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일부를 대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기가 확실하게 내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만 내 주머니에 단돈 50원이라도 안 들어와도 후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 작가는 이제 퍼포먼스 하는 작가들인데 자기가 입었던 그 개량 한복 같은 옷을 이제 같이 전시를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게 저기 있는 저 작가도 그 동양화 기법으로 이제 픽토그램 같은 거를 사용해서 다양한, 그러니까 동시대 미술하고 동양화 기법을 이렇게 접목시키는 이제 재밌는 작가인데 병풍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샘플로 제가 이런 전시들이 있을 수 있다 하고 이제 보여드린 건데요. 제가 여기 이제 적어온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큐레이터는 미술사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미술사 공부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미술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큐레이터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작가들을 많이 만나보셔야 돼요. 그래서 작가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 작가하고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 혹시 변기 가지고 작업한 사람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누구죠? 듀상이죠. 제가 사실은 다시 태어나면 꼭 연애해보고 싶은, 너무 멋있다고 물론 이제 좀 약간 이단화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요. 제가 이거 좀 벗겠습니다. 편집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러면, 예. 듀상이 변기를 미술품으로 전환시킨 그 순간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전의 미술은 미에 관한 것이었다면 그 이후에 듀상이 변기를 보여준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미술은 삶에 관한 것이 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전의 미술은 여기에서 완성이 됐다면, 그러니까 조형성, 형태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됐었다면 이제는 뭐냐, 그러니까 예전의 큐레이터들은요, 형태에 관련된 어떤 감각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비례를 맞춰서 밸런스를 맞추냐가 중요했다면, 오늘날의 미술은 삶에 관한 것, 다시 말하면 미술이 표면에 갖고 있지 않은 이 뒤에 너무나 많은 텍스트가 있어요. 미술이 점점 텍스트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큐레이터가 어떤 감각이 있어야 되냐면 형태를 읽는 시각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이만한, 그러니까 마치 현대미술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저쪽 남극 북극 가면 많은 거 있죠. 빙산.
빙산이 보통 위에 요만한데 밑에 이만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대미술은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아주 작은 표면이고 그 밑에 이만한 이야기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중들이 현대미술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러고 되게 어렵게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큐레이터가 그 형태를 가지고 이 밑에 있는 텍스트를 같이 꺼집어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풀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좋은 큐레이터의 어떤 능력입니다. 그래서 형태와 더불어서 텍스트를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게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미술사를 이해하고 작가를 이해한 거에 대해서 독창적으로 재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남들이 한 그렇고 그런 얘기를 그대로 다시 보여주는 건 재미가 없고요. 남들이 한 그렇고 그런 얘기 속에서 새로운 걸 내가 맥락을 잡아내. 그래서 컨텍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컨텍스트. 내 컨텍스트를 만들어서 새로 전달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방식을 계속 연구하셔야 돼요. 기존에 해왔던 회원은 쭉 이렇게 걸고 조각은 이렇게 걸고 남들도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그렇게는 재미있는 큐레이터가 되실 수 없고 사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큐레이터들 보면요. 항상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전시가 결과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물이 뭐냐면은 눈에 드러나는 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항상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많은 전시장을 보러 다니셔야 되는데 요즘에 최근에 보면요. 서울시립미술관 같은 데서 왜 블록버스터 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러 가면 주제에 따라서 벽 색깔을 노랗게도 하고 파랗게도 하고 이런 거 많이 보시죠. 그런 것도 끊임없는 새로운 시도예요. 근데 그런 작은 어떤 시도로 인해서 관객들은 굉장히 신선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또 그 외에도 비디오를 굉장히 이렇게 다르게 설치를 해본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술의 개념 자체가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시대나 이럴 때요. 앤디 워홀이 만든 그 브릴로 박스 같은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그 마릴린 몰로 그림 같은 거요. 그런 게 막 이런 거 이렇게 조각하는 그리스 시대 사람들한테는 예술이었을까요? 아마도 예술이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큐레이터가 될 수 없고 사실 큐레이터는 뭐냐면 예술은 뭐냐에 대해서 계속 진지하게 질문을 던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동시대에서 변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감각들을 날카롭게 잡아내서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예술이 굉장히 상품하고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큐레이터가 너무 딱딱한 생각을 갖고 예술은 이렇게 예술이고 상품은 이렇게 상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거기에 어떤 틀에 묶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플렉서블한 사고방식을 가지시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뉴욕에 있을 때 하고 서울에 와서 그 큐레이터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한 4, 5년 정도인데 그럼 많은 건가?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제가 가장 심각하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무슨 자기가 일을 하다가 내가 정말 이 일에 재능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에 부딪혔었던 많은 것이 뭐냐면 그 미술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짜는 그 방식에 있어서 내 창조력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술관 일을 하다가 갤러리로 이제 일을 돌렸었어요. 그래서 갤러리 쪽에서도 일을 했었고 갤러리에서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손님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뉴욕에 저 갤러리에서 일을 했을 때 제가 제일 괴로웠던 게 뭐냐면 아무리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도 나이 먹어서 갔기 때문에요. 이 영어가 발음이 안 돼요. 이게 안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맨 처음 미국에 가가지고 친구 따라서 스키장을 갔어요. 근데 스키를 잘 못하는데 이제 궁금해가지고 쫓아갔다가 또 욕심이 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1시간 잠깐 밑에서 배우고 그 높은 이런 데 있잖아요. 슬로브 간 거예요. 죽지 않아 하면서 어떻게든 된다 이러면서 갔는데
이게 밑에서 볼 때하고 위에 올라가니까 전혀 다른 거야. 이게 완전 90도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그 생각이 드는 게, 아, 죽겠구나.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내려오는데 속도를 줄이려고 하면 할수록 속도가 나는 거예요. 뭐, 쌩쌩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섰는데 어떻게 섰냐면 스키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진짜 이렇게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게. 근데 그때 마침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샥샥 하면서 어떤 애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샥 하더니 딱 쓰더니 뭐 안 들리죠. 근데 너 괜찮냐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May I help you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학원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그 과 이제 어떤 과에나 착한 그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 맨날 내일 시험 있니? 내일 시험 있니? 이러면서 학교를 다니니까 그 과에 이제 미국인 애가 착한 애가 하나 이제 저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뭐 밥을 먹으러 가자 뭘 하자 하는데 안 들리니까.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걔하고 처음 만나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걔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I'm a vegetarian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채식이다 뭐 이런 대충 그런 뜻인지는 알겠는데 나는 채식주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매너가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100만 분의 1초 사이에 되게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I'm a Korean 그랬어요. 그런 저의 실수담을 얘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고 그러나 아무튼 그 갤러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용어를 영어로 스나비하다 그래요. 사람들이 굉장히 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갤러리에 오는 아주머니들이 보통 이렇게 하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미국은 더 심해요. 백인 아줌마들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막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되게 좋은 갤러리를 들어간 거예요. 제프리 다이츠라고 정말 유명한 딜러예요. 아트 딜러. 뭐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저희 학교 선생님을 쫙 달라붙어 나 거기 안 들어가면 죽을 거라고 막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소개를 시켜줘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수납이 한 게 너무 싫더라고요. 막 이렇게 뭐를 제가 열심히 얘기를 하면요 한마디 딱 해요. What? 그렇게 몇 년을 갤러리에서 일하다 보니까 와 미술이라는 게 삶에 관해서 환기를 하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인데 내가 왜 이런 이상한 스나비한 사람들 틈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제가 잡을 설정한 게 뭐냐면 아트 컨설턴트라는 직업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직업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학 졸업하고 막 애둘러서 미술계에 있었던 게 한 20년 정도 된다고 치면 그러니까 뭐를 시작하는 걸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 같은 사람은 일본 갔다가 이거 뭐야? 아니잖아. 그리고 다시 공부해서 미국 갔거든요. 근데 물론 그때까지는 이제 아버지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미국에서 대학원 졸업한 이후에는 정말 제가 생활을 했었거든요. 8년 정도 살면서. 근데 너무 멀리 내다보시면은 겁이 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저같이 큐레이터도 막 노력을 해서 큐레이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닌가 하면 또 노력을 해서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많은 일들이 가능하다는 걸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는 게 제 오늘 강의의 주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큐레이터만 여기서 공부를 해서 난 꼭 큐레이터가 될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큐레이터를 하시다 보면은 이게 아닌가비?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각해보는 다른 잡들은 무엇이 있겠나 하는 건데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네, 구게나임. 그 스페인 쪽에 빌바오라는 도시에 있는 구게나임입니다. 이 구게나임은요, 원래 그 토마스 크랜스라는 관장이 있을 때
글로벌 프로젝트를 했어요. 90년대. 그래가지고 세계 여러 곳에다 미술관 짓는 그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바오 구겐하임으로 인해서 빌바오라는 굉장히 못 사는 동네가 엄청난 관광도시로 부상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미술관이라는 것이 어떤 도시 경제까지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커뮤니티에. 그래서 이 빌바오는요, 그 프랑크 게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건축가가 건물을 지어서 이게 지금 그 빌바오에 들어가려는 관광객들 라인이에요. 원래 정말 못 사는 그 시골 동네였는데 빌바오를 지은 이후 관광객이 매해 100만 명이 온대요. 그래서 연간 그 생기는 돈이 몇천억이라고 해요. 워낙 아무 수입원이 없는 굉장히 가난한 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건축물 자체가 굉장히 그 기념비적이고 사람들이 보러 가자 이렇게 해서 많이들 이제 갔었던 거죠. 이런 이제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먼저 큐레이터는 미술관에서 많이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비엔날레라든지 이런 국제 행사들, 그리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같은 데서도 많이들 하죠. 요즘에 안양에서 하는 안양 공공미술 프로젝트 갔다 오셨어요? 그런 것도 빠지지 않고 다 자꾸 보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가 다 내 포텐셜 일터입니다. 어디에서 일할 수 있을지 다 포텐셜이거든요. 그래서 공공미술 프로젝트 같은 데서도 일하실 수가 있고, 또 요즘엔 아트 페어들이요, 그냥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다양한 행사를 만들어서 페스티벌 같은 걸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아트 페어들도 어떤 따로 섹션을 만들어서 큐레이터들, 독립 큐레이터나 이런 사람들 초청해서 전시를 많이들 해요. 그래서 미술관에서 가장 많이 근무하지만 뭐 여러 가지 국제 행사라든지 또 자기네 지역에서 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같은 데서도 일을 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미술관에서 일을 할 때 큐레이터 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미술관 관장이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거 가져온 겁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게 아니냐 하시지만 하실 수 있어요. 미술관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행정력이 있고, 또 사실 이 토마스 프랜스라는 사람은요, 경영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막 세계에 진출하는 걸 하다 근데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미술관을 운영하다가 이제 잘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미술관 관장이라는 직업도 그 미술관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금 이런 예죠. 구겐하임이 어떻게 됐던 간에 이런 해외 지점을 만들 수 있었던 거는 토마스 프랜스라는 관장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표정이 지금 뭐 구말린데 관장 얘기한다 이런 표정이시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도 꿈은 크게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관장을 왜 못하겠어요? 그쵸? 네. 그리고 요즘에 그 미술관들은요, 예전하고 달리 이렇게 굉장히 막 잘난 척하는 미술관에서 벗어나서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고 다가서는 미술관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해지는 게 이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각 미술관에 보면은요, 그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학예사도 시험을 보기도 하죠. 교육사도 그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일단 자격증을 따놓으면 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교육사로 교육 프로그램 만드는 그런 이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재작년인가 이제 나라에다가 사기를 쳐가지고요. 일본의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막 열심히 기획서를 써서 제가 일본에 갔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미술관을 돌아다녔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군데를 제가 많이 돌아다녔는데 몇 개만 가져와 봤는데, 이 동경에 있는 국립서양미술관이에요.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항상 전시를 하면 그 주변에 초등학교 교사들을 초청을 먼저 해요. 그래서 이거를 교사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요즘에 이런 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유럽이나 뭐 미국 미술관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사들을 먼저 훈련을 시켜야 그 교사들이 가서 자기네 학생들을 이제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등, 고등 뭐 학교 교사들까지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그 교육사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오라토리움 같은 데서 이제 그 전시에 관한 개괄을 이제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국립서양미술관이고, 건물은 그 르꼬르부제라는 유명한 프랑스 건축가가 굉장히 심플하게 지은 이제 그런 건물이에요. 뭐 하여튼 이런.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뭐 펀 어쩌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런 이제 이게 프로그램 안내가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안내들이에요. 그래서 매 전시마다 어떤 그 재밌는 이슈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건축전이다 그러면은 뭐 그 인변에 그 인근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모형을 만들게 같이 해준다든지, 뭐 건축가를 초빙을 해서 건축의 뭐 설계를 어떻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런 이제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도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지금 요런 설명서가 있는 게 나중에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여기도 지금 그 교육 프로그램 하는 그 현장의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워크숍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요게 이제 그런 교육 프로그램 안내하는 그 포스터 같은 것이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건 사진이 좀 안 좋은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 시세이도는 다 아시죠? 그 화장품, 유명한 화장품 회사잖아요. 여기에도 이 언니한테 제가 뭐 하는 척 하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귀엽게 손가락질. 그 시세이도 미술관에 있는 이제 큐레이터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그 조그맣게 미술관이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그 도서관 같은 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여태까지 했었던 전시 자료 같은 것도 컴퓨터에 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여기가 이제 그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각종 자료를 빌려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여기는 이제 따로 있는 시세이도 갤러리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데 아주 컨템포리한 전시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신한은행이라든지 하나은행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뭐 코리아나도 자기네 미술관이 있어서 굉장히 기업 미술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기업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일을 하실 때 다양한 것들을 기획을 해보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미술관에서 일을 하는 거 외에 또 이제 하나가 뭐냐면 갤러리 일이 있겠죠. 그래서 이 갤러리 업무는요,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인턴십입니다. 그쵸? 인턴십이에요. 공짜로 일하겠다는데 싫다는 갤러리는 아무 데도 없을 겁니다. 저는 그 미국에서 일을 했었을 때 어떻게 일을 했냐면요, 그 선생님이 소개해준 제프리 다이츠라는 갤러리도 교통비만 받았어요. 그래도 막 감사합니다. 그냥 땡큐 베리 망치였죠. 그래서 가서 왜냐면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진짜 그 작가 리스트 만드는 거, 파일 정리하는 것서부터 뭐 보도 자료 만드는 거, 그 제가 다 이렇게 복사해서 싹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너무 그가 뭐냐면 항상 내가 진짜 그래도 우리 집안 가문의 딸인데, 뭐 아무 가문은 아니지만 가문의 딸인데 내가 거기 가서 교통비 받고 이게 구질구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인생이 안 풀려요. 내가 한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일을 배웠고, 그 다음에 넥스트에 일을 갈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대학원을 미국에서 다닐 때만 해도 소호가 가장 미술의 중심지였어요. 요즘엔 첼시로 다 이사를 했지만 거기 유독 마음에 드는 갤러리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장소도 멋있고 전시도 멋있고 해서 내가 여기서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매주 주말 거기 갔습니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계속 갔어요. 근데 그때 너무 운이 좋았는 게 뭐냐면 그 요만한 이렇게 그 동양 아저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이 사장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됐다. 왜냐면 특히 외국에서는 같은 동양 사람끼리는 그런 좀 끈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 나 됐다. 이제 여기서 난 일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항상 제 이력서를 가슴에 품고 다녔어요. 언제 내가 기회를 잡아서 줘야지. 그래서 그분을 어느 날 혼자 이렇게 서 계시길래 그분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얘기를 걸었죠. 네가 여기 오너냐 그랬더니 발음이 한국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한국 분이셨어요 또. 그래가지고 너무 놀랍게 거기서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자기네 지금 다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청소를 하겠다 그러면 바닥 청소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한 달 그러면은 일단 나와보라.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아침에 가서 바닥 청소를 제가 진짜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너의 특기는 무엇이냐? 그래서 일본어? 막 이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각종 일본어를 제가 왜냐면 제가 먼저 일본에서 공부하고 미국을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각종 일본어 그거를 엉터리 벙터리로 막 번역을 한 거예요. 하지만 또 이 선생님께서 저를 이제 너무 열심히 하니까 예쁘게 보셔가지고 거기서 큐레이터도 하고 그 경험을 이제 쌓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큐레이터라는 그 갤러리라는 그 잡은 뭐냐, 미술관하고 그 큐레이터하고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갤러리는 작품을 판매하셔야 돼요. 그죠? 이 갤러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상업용 갤러리가 있고 그다음 non-profit 비영리 갤러리가 있죠. 그래서 보통 비영리 갤러리를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다른 호칭으로? 이제 서서히 저하고 시선을 안 마주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보통 대안공간이라는 용어 많이 쓰죠. 얼터너티브라고 그래서 갤러리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컬렉션을 하지 않는 경우는 미술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원래는 용어 정리를 하실 때는요. 미술관이라는 거는 공공성이 있어야 하고 무조건 non-profit입니다. 미술관은 사립미술관이든 공립미술관이든 국립미술관이든 non-profit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컬렉션을 해야 합니다. 미술관은. 그게 대중들한테 컬렉션을 해서 자기네 컬렉션을 보여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갤러리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비영리 갤러리들도 왜 비영리가 되냐면요. 전시를 이 갤러리들은 작품 판매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기금을 받아서들 많이 운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갤러리에서 도저히 선보일 수 없는 너무 실험적인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작가들은 젊은 작가인 경우에 미술관에서 바로 전시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뜨거든요, 공백이. 그래서 그런 아직까지 상품성은 없지만 굉장히 실험적인 작가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1970년대, 80년대 그때 대한 갤러리라는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봤던 가장 충격적인 그 대한 갤러리 하나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것도 뉴욕에 있을 때의 경험인데 대학원 다니면서 전시를 보러 많이 다녔었어요. 근데 정말 기억이 아직도 안 잊혀져요. 이게 전시가 똥전시예요. 작가가 자기 그 배변물을 가지고 사진도 찍고 뭐 조각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대안공간 아니면 어디서도 보여줄 수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게 있는데요. 일단 그 대안 갤러리가 있기는 하지만 갤러리라는 용어를 쓰면 일단은 뭐냐면 상업 갤러리를 많이 생각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수익원을 작품 판매로 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갤러리의 업무를 프라이머리 마켓 업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미술 시장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요. 첫째는 1차 시장이고 둘째는 2차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1차 시장은 뭐예요? 작품이 한 번도 거래된 적이 없는 작품, 따끈따끈한 작품이 맨 처음 거래되는 게 1차 시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하고요. 다시 말하면 갤러리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작가들이 스튜디오에서 만든 작품을 갤러리에 가져와서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2차 시장이라는 건 한 번 거래가 됐던 작품이 어떤 형태로든 다시 거래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컨드리 마켓이라고도 하고요. 리세일 마켓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많이 써요. 다시 판다 해서.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경매장입니다. 그죠? 경매장은 반드시 한 번 거래됐었던 작품이 다시 나오는 곳이에요. 작가가 작품을 갖다 내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갤러리는 주로 1차 시장의 업무를 많이 하지만 최근에는
컬렉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작품을 강윤주 교수님께 팔았어요. 작품 너무 좋아요. 그래서 팔았어요. 근데 강윤주 교수님이 이거를 한 1년 갖고 있다 보니까 얘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완전 밉산이야. 근데 얘를 다시 갖다 어디다가 팔려고 하니까 굉장히 난해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사간 갤러리에 다시 가져오십니다. 보통의 경우. 그러니까 당연히 갤러리가 2차 시장 일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다시 가져온 작품을 마땅한 컬렉터를 찾아서 다시 판매를 하고 그 판매금을 이제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갤러리는 1차 시장이 주 업무고 최근에는 1차 시장과 2차 시장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예로 가져온 이 아트 딜러는 세계 탑 10 안에 드는 저는 무조건 야망은 큽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좋은 제가요 이 화상이라는 용어를 잘 안 써요. 아트 딜러라는 용어를 잘 많이 쓴다. 왜냐면 화상이라고 그러면 왜 어머니들이 아유 이 화상아 그게 자꾸 떠올라서 어감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트 딜러라는 용어를 쓰는데 다른 용어로는 갤러리스트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외국의 미술 잡지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요. 뭐 갤러리스트 누구 이렇게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갤러리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디렉터라든지 아니면 오너라든지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많은 경우는 오너가 디렉터도 겸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은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젊은 이제 디렉터를 영입을 하죠. 그래서 뭐 갤러리스트다, 아트 딜러다 이런 용어는 다 상업 화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져온 이 몇 개의 갤러리, 멋있는 갤러리들을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몇 개의 갤러리 예를 보여드리려고 작품을 그 갤러리들이 다루는 작품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탑 10 안에 드는 서양 갤러리들이 다 요즘에는 아시아 작가가 있어요. 예전에는 아시아 작가가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서양 애들이 굉장히 그 우월감 있는 거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우월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은 그 덕이 이제 중국 미술 덕이 많죠. 여러분들 중에 이제 미술 시장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중국 미술에 관한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중국이 지금 10%가 넘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여기 중국 펀드에 돈 넣어서 돈 버신 분 혹시 계세요? 있으세요? 참 존경합니다. 저는 항상 끝물에 들어가서 참 도와주고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 중국 작가들이 중국 경제 성장률에 힘입어서 이 미술 시장은 경제하고 함께 가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워낙 지금 세고 또 파워풀한 작가들이 많이 나오면서 서양의 메이저 갤러리들이 중국 작가도 영입하고 아시아 뭐 다른 일본 작가들 또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도 혹시 이유한 선생님 들어보셨어요? 네, 이유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갤러리하고 미국의 갤러리에서도 지금 컨택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 아니시 카퍼라는 작가예요. 근데 원래는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인데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영국에서 이제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옛날에 리움에서 상설전 바뀌기 전에 그 리움 상설전 딱 들어가면은 그 입구에 있던 회색 동그란 작품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안 보셨대요. 알겠습니다. 자꾸 질문하면 이제 싫으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그 작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딱딱한 재료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 안에 오목볼록 같은 걸로요. 아주 미묘한 시각 현상을 만들어내요. 굉장히 매력 있는 작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작가도 지금 어찌됐든 간에 아시아 작가죠. 이제 인도 작가거든요. 그래서 뭐 어렵게 얘기하면 뭐 우주의 생성, 뭐 소멸에 관한 이야기 뭐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지만 작품 자체가 굉장히 매력 있는 작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게리 힐이라는 비디오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 빌 비올라라는 작가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빌 비올라 다음으로 이제 클 작가라고 이제 요새 많이 얘기하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도 황용핑이라는 중국 작가예요. 나중에 그 중국 미술에 대해서 혹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 중국 미술이 중국 아방가르드 미술이 해외파가 있고 국내파 작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국내파 작가들이 요즘에 미술 시장에서 뜨는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샤오강이라든가 예, 아무튼 그래서 이 해외파 작가 중에서 굉장히 좋은 작업을 하는 작가인데 이 작가도 요번에 바바라 글라스턴 이 갤러리는 참고로요 첼시에 있는 바바라 글래스턴이라는 갤러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미술하고 문화 쪽에서 일을 하시려면요 돈을 어떻게든 간에 열심히 저축을 하셔가지고 자꾸 외국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각적으로 경험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외국물 먹고 온 선생님이라고 외국 얘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회가 되시면 예, 그 뉴욕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미술관하고 갤러리들이 쫙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 꼭 이렇게 그 공부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작품도 중국의 그 세라믹 기법으로 이 작품이 한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성격 급한 이 한국 남성분들은 작품 구경 못하고 나갈 확률이 많아요. 쓱 보고 뭐야? 그러고 나가시잖아요. 근데 작품을 관심 있게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있잖아요. 동물 그 박제가 이렇게 있어요. 뭐 여우, 뭐 박쥐 막 이렇게. 근데 그 작품이 섬찟하면서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아시아 작가들이 메이저 갤러리들에 지금 이렇게 소속이 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지금 현재 혹시 이제 내가 갤러리 쪽 일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 여기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 그 왜 있잖아요. 거침없이 하이킥에 오케이 여사 있었죠. 그분 박혜미 항상 하는 말이 뭐였죠? 시작은 미비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처럼 조그맣게 갤러리 시작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크게 생각 안 하시면은 친한 친구들, 제 그 친구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친구 두세 명이서 조그만 공간을 빌려가지고, 그 대안공간으로 우리나라의 그 참 고마운 점이, 나쁜 점일 수도 있지만 고마운 점이 갤러리나 미술관 등록만 하면 됩니다. 특히 미술관 같은 경우는 컬렉션이나 이런 숫자가 맞아야 되지만 갤러리는 그냥 등록하시면 돼요. 저 갤러리, 그러면 갤러리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스타트를 하면 의외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대한갤러리로 등록을 하시잖아요. 그럼 열심히 나라 문화관광부나 로또기금이나 이런 기금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돈은 못 벌더라도 경험으로는 얼마든지 시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가고시안이라는 이 사람은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앤디 워홀입니다. 그 워낙 자기 사진을 많이 찍었죠.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나왔던 게 데미안 허스트라는 요즘에 유명한 그 영국 작가고요. 이 갤러리에도 지금 이 작가는 무라카미라는 작가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일본 네, 뭐 이렇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갤러리에서도 업무를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농담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쉽게 갤러리에서 업무를 시작하실 수 있는 거는 인턴십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갤러리들이 다 리셉셔니스트라는 또 잡이 있습니다. 어렵게 얘기해서 리셉셔니스트지 보통 뭐냐면 처음에 전화 응대하는 거죠. 갤러리에 걸려오는 전화들에 대해서 응대해주고 손님들이 오시면은 작품 설명도 해드리고 이런 그 리셉셔니스트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런 잡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이제 시작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하시면 뭐 디렉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고, 결국에 갤러리 디렉터라는 건 뭐냐면 작품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큐레이터하고 다른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용어가 이렇게 믹스가 돼 있어서 갤러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큐레이터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큐레이터는 전시 기획을 하는 사람이고, 갤러리는 상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잡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경매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 옥션이나 K 옥션 이런 데 혹시 가보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그 미술관도 절대 안 가시고 근데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다른 곳에 그 젊은 분들은 참 바쁘신가 봐요. 어디 가서 물어봐도 가지 않는데요. 그게 요즘에 제가 그 공통점으로 아주 놀래고 있습니다. 그쵸, 저희같이 늙은 사람들이나 보러 다니는 소일거리로다가 근데요, 자꾸 다리품을 파셔야 돼요, 여러분. 이 문화, 미술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뭐냐면 힘이에요. 저도요, 제가 돈이 많아서 맨날 런던 가고 뉴욕 가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그거 런던 가고 뉴욕 가려고 일거리를 제가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몇 번이라도 나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돈 많아 보이세요? 저 돈 없어요. 하지만 자꾸 돌아다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외국에 못 나가시더라도 국내에도 요즘엔 좋은 전시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너무 탓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반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쪽에 계시면서 모른다. 나 여기 뭐 리움도 안 가봤고, 나 리움은 재수 없어서 안 가고, 뭐 걔네들 삼성 밥맛 없다. 그건 삼성 밥맛 없는 거는 그거고, 리움이나 이런 데 문화하는 데는 가서 봐야죠. 그래서 뭐냐면 내가 평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건축가는 누군데 돈은 얼마 썼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라든가, 컬렉션은 이렇게 했는데 이 컬렉션 방향은 왜 이런가, 의미는 뭔가, 이렇게 내가 공부를 해야죠. 그쵸? 제가 너무 여러분들 쪼니까 표정들이 정말 안 좋아지셨어요. 이제 그만 넘어가고, K옥션은 강남에 있고요. 청담동으로 이사했고, 서울 옥션은 평창동에 있습니다. 가서 보세요. 공짜예요. 무료입니다.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옥션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도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서울 옥션에 직원이 200명입니다, 여러분. 마케팅하는 사람, 뭐 고객 관리하는 사람 해가지고 200명이에요. 그래서 이 경매장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한번 거래됐던 것이 다시 팔리는 2차 시장의 대표적인 형태고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일은 경매사죠. 경매사. 우리나라의 그 서울 옥션에는 박혜경 여자분이죠. 경매사가 있고, K 옥션은 김순웅 이제 대표가 옥션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뭐냐면 지금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은 작품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얼마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빨라야 되죠. 순발력이 좋아야 되고, 보통 이 경매사는 목소리가 좋아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목소리가 5천만 원부터 시작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5천만 원 뭐 해서 5,500 뭐 해서 계십니까? 저기 계신 분 뭐 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료니까 제가 가서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28일인가 또 경매들이 막 있어요. 먼저 프리뷰라는 게 있거든요. 경매에 나오는 작품들을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먼저 하나하나 다 보실 수가 있고, 경매 당일날 가시면 이렇게 막 하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되게 많은 공부가 돼요. 그리고 경매사 말고 또 무슨 직업이 있냐면, 각 파트마다 근현대 미술이라든지 고미술 다 스페셜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예를 들어서 강현주 교수님께서 저 이거 경매에 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이걸 보고 얘를 경매에 낼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영 아니다 그러면은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스페셜리스트의 잡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객의 집에 방문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집에 찾아가서 작품도 보고
작품 사진도 찍어서 이제 뭐냐면 가져와서 감정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가격을 매기는 거, 추정가를 이제 매기는 거죠. 그래서 보통 모든 고객은 이거 300에 팔아주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200짜리를. 그쵸? 그런 거를 이제 협상을 해서 고객님 마음 상하지 않게 500원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잡이에요. 뭐 지방도 내려가고 이런 일도 있지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미술에 관한 전문 지식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매장에는 마케팅 쪽에 직원을 많이 뽑아요. 그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프레스 담당 직원들이라든지 홍보 자료를 만드는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쪽도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우리나라에 경매장이 거의 20개가 생겼어요. 원래는 2군데밖에 없었거든요. 서울 옥션, K 옥션. 근데 요즘에는 웬만한 알파벳을 다 대시면 돼요. A 옥션, B 옥션, 뭐 이렇게 막 생겼어요. M 옥션. 그래서 대구 뭐 이런 데도 막 생겼으니까 혹시 여기 지방에 계신 분들은 자기 고향에서도 얼마든지 경매장 같은 데서 잡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은 경매장 자료도 가져왔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될 것 같아서 그냥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또 일을 해보실 수 있는 재밌는 곳이 아트페어입니다. 혹시 매년 5월에 하는 코엑스에서 하는 끼아프 제발 가보셨다 그래주세요. 매년 5월에 끼아프라는 걸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외국 갤러리, 요즘에는 외국 갤러리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0여 갤러리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부스를 나눠가지고 자기네 갤러리에 전속 작가들 작품을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트 페어도요, 굉장히 도전해 볼 만한 분야예요. 끼아프 같은 데서도 사람을 이렇게 뽑고요. 왜냐면 홍보 담당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뭐 웹사이트 관련 일도 해야 되고, 또 현장에서 운영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끼아프 같은 그런 단체에도 여러분들이 발룬티어 같은 걸로 먼저 일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돈 받지 않고 내가 가서 돕겠다는데 오지 말라는 곳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이고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멋있는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버리세요. 버리고 그냥 진짜 해보겠다 하시는 게 이쪽 계통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가짐만 그렇게 가지시면요, 비엔날레 도슨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실 수 있고요. 뭐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트페어도 우리나라의 끼아프가 가장 대표적이지만 외국에는 아트 바젤이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여기는 한 번 5일 동안 아트페어를 해가지고 판매액이 3천억 정도가 돼요.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래서 이 아트 바젤 같은 데에서도 이제 누가 디렉터를 하냐에 따라서 아트 페어의 성격이 굉장히 변하고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일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야망을 가지시고 한번 해보실 만하고, 각 곳에 이제 재미있는 아트 페어들이 많은데요. 요번에 제가 가장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9월에 했었던 상하이 아트 페어예요. 이 상하이 아트페어, 상하이 같은 경우는 내년 9월에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조금만 모으시면요, 제가 보니까 인터넷으로 엄청 디스카운트 하는 표들이 많더라고요. 상하이 가는 표는. 그래가지고 호텔은 좀 더러워요. 네. 근데 그거 좀 각오하시고 가시면은 진짜 뭐 한 30만 원, 40만 원이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만. 근데 이 아트페어를 제가 권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있었던 상하이 아트페어가 아니라 이거는 새로 생긴 아트페어예요. 근데 이 올거나이저가 누구냐면, 원래 바젤 아트페어, 그러니까 세계 사실 넘버원 아트페어라고 하거든요. 아트 바젤. 그거를 맨 처음 기획했던 기획자하고 스위스의 유명한 아트 딜러 2명이서 이번에 상하이 아트페어, 상하이 컨템포러리 아트페어예요, 사실은.
그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하나의 아트페어에서 그런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가 너무 놀라웠고, 이 아트페어는 세계 최초예요. 정말 반은 아시아 미술이고 반은 서양 미술이에요. 그렇게 같이 보여준 최초의 아트페어인데, 아시아 미술하고 서양 미술이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굉장히 함께 힘을 낸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너무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하나도 아시아 미술이 서양 미술에 뒤지지 않더라고요.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아주 공부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 아트페어를 한번 보러 가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게 제가 요번에 가서 찍어온 그 사진이어서 잠깐 그냥 이미지들만 쭉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원래 무슨 굉장히 오래된 엑스비션 홀이래요, 이게.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그 위층하고 아래층하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전시 이제 그 부스들을 지금 이렇게 쭉 보이시죠? 부스 이렇게 칸을 나눠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여튼 여기가 이제 홀인데, 그 중국 대중들이 아주 많이 왔더라고요.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외국 갤러리인데 이렇게 동영상 작품을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외국 갤러리들도 많이 나왔어요. 요거는 아트 아시아 퍼시픽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사에서 이제 작가를 초청해서 그 조그맣게 전시 룸을 만들어가지고 아이 웨이웨이라는 중국 작가 작품을 했어요. 근데 아주 재밌었어요. 뭐 이런 제프 쿤스라는 미국 작가 가지고 나온 갤러리도 있었고요. 요거는 조그맣게 이제 미술관들이 자기네를 홍보하는 부스들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떤 중국 작가의 인스톨레이션 방이었어요. 뭐 저게 이름이에요. 요거는 젊은 일본 작가 작품이었고요. 코헤이 나와라는 작가. 요게 함진이라는 우리나라 작가 작품이었어요. 요만해가지고요, 돋보기로만 볼 수 있는 작품하는 작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품이 여기가, 그러니까 갤러리 딱 들어가면요, 갤러리가 텅 비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 같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돋보기로 봐야 작품이 보이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플라잉 시티라는 한국 작가, 여기도 한국 작가, 이제 여기 막 이렇게 움직이는 작품이었고요. 이거는 일본 작가인데 숫자로 작업하는 작가 있어요. 그래서 왜 리움에 가시면은요, 이렇게 밑에 왜 내려가시다 보면은 거기 발판에 숫자 이렇게 막 나오는 작품 있죠. 그게 이 작가 작품이에요.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워가지고. 하여튼 되게 멋있더라고요, 이 작가도. 그리고 이거는 인도 작가였던 것 같아요, 인스톨레이션. 첸첸이네, 중국 작가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국 작가랑 중국 작가가, 중국 작가, 뭐 한국 작가, 일본 작가들이 이렇게 막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왕광이라는 중국 작가, 이거는 요시토모 나라라는 일본 작가 작품 이제 이제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그 1층에 그 엑스비션 홀을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놨던 이제 거고, 이거 필립스라는 경매 회사도 자기네 그거를 홍보하려고 부스를 만들어서 나왔더라고요. 이게 장샤오강이라는 지금 제일 비싼 중국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 애들이 저거 사야 돼 말아야 돼 말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거 지금 사진이 기울어졌는데 아시겠죠? 누구 건지. 백남준 선생님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코엔, 제임스 무슨 코엔인데 하여튼 유명한 갤러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거는 제가 왜 찍었냐면은 이런 아트페어인데 화장실에 저기 휴지통이 이런 우리나라 동대문에서 파는 거랑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통이 있어가지고 제가 찍었어요. 요것도 우리나라 갤러리 PKM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중국 작가 작품이고, 요것도 아주 매력 있더라고요. 중국 작가 작품. 이거는 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조각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스가 한 150개 정도 됐었고, 이런 식으로 아주 이유한 선생님 작품 가져 나왔더라고요. 일본 갤러리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재밌었어요. 그래서 내년 9월에도 한다고 하니까 꼭 개를 드세요. 그래가지고 상하이 아트페어 개를 드셔가지고 지금부터 매달 한 5만 원씩만 모으셔도 가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조건 제가 먹고 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트페어도 정말 아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분야고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 이 아트페어들이 그 장점이 뭐냐면 요즘에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만 모아서 파는 아트페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팔면서 이거 사면 돈 된다. 그거는 사기죠.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안 되지만 일반인들도 자기 집에 진짜 작품을 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런 아트페어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외국만 해도요. 무슨 어포더블이라는 거 있죠. 경제적으로 돈을 낼 만한 뭐 그런 뜻이잖아요. 사전적 의미가. 그래서 어포더블이라는 것도 있고 무슨 아트페어 해서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원 미만짜리 작품만 모아서 아트페어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다양한 아트페어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한 것이 아트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아트 어드바이저라는 용어도 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보통 뭐 아트 컨설팅이라는 용어도 쓰고, 그래서 이것은 개인에게도 할 수 있고 기업에게도 할 수 있고 공공단체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술품에 관한 다양한 상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상담을 할 때가 많고요. 이 작품을 어떤 작품을 사야 되냐 뭐 이런,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딱 그런 거예요. 그 작가가 시름시름 한다는데 사놔야 되냐 하고, 그다음에 이 작가가 이제 진다는데 지금 팔아야 되냐, 그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아요. 그거 아트 컨설턴트라는 명칭을 달고 일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컬렉터한테 컬렉션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한테 기업이 원하는 각종 해외 미술에 관한 자료라든지 리서치 대행도 해주고, 또 자기가 개인 회사를 차려서 외국 경매에 나가서 작품을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매 대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맨날 외국 나가서 작품 사고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자기가 리서치를 해서 작품을 대신 사주고 작품 가격의 5% 정도를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커미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아트 컨설턴트는 근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특별히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로선 빵점이에요.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근데 아트 컨설턴트를 하시려면은 아주 이렇게 몸이 재야 돼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래서 왜냐면 정보를 수집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사사삭 정보를 모아서 내 고객한테 가장 최신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직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미술 공부를 하시고 갤러리나 이런 데서 근무를 하시다가 독립을 하신다든지 이럴 때 이제 가능하실 수가 있어요.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미술계에서 중요하게 칠 수 있는 일은 미술 비평가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중에서 글 쓰는데 내가 조금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다 하시면 다시 미술사를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이론 공부를 조금 더 하셔서 미술 비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미술 비평이 굉장히 전문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왜 무슨 잡지, 미술 전문 잡지 미술 비평 해놓은 거 보면요, 10번을 읽어도 모르겠는 글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항상 나오는 게 비트겐슈타인, 뭐 어쨌단 왜 읽어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엔 그분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모르고 쓰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난해한 글이 나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의 경향은 그런 어려운 난해한 미술 비평이 아니라 일반인들한테 쉽게 예술의, 좋은 예술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거를 쉐어하는 그런 쉬운 비평이 굉장히 요즘엔 필요해요. 그래서 서점에 가셔서 미술 잡지 쪽을 이렇게 보시면요, 예전에는 월간미술, 미술세계, 아트앤컬처 그런 정도였죠. 하지만 요즘에는요, 아트앤비즈니스라든지 또 이모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전혀 미술 비평이지만 굉장히 쉽게 하는 미술 비평을 다른 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데서는 미술 비평가라는 거는 어찌됐든 뭐냐면 좋은 미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주고 평가해줘서 암묵적으로 사회에서 좋은 미술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죠. 그래서 글을 쓰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분은 생각해 보실 만한데, 이 일은 어떻게 시작하실 수가 있냐면 기자로 인턴 기자 같은 걸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모든 미술 잡지 회사들이요, 거저가서 기자 좀 해주겠다는데 싫다 하는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글 쓰는데 관심이 있으시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요. 뭐 아트 트레이드, 뭐 제가 지금 아는 것만 해도 아트 프라이스 해가지고 미술 관련 잡지가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런 데서 인턴 같은 걸로 기자를 먼저 시작하시면서 글을 조금 쓰시면서 비평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또는 가장 좋은 거는 신문이나 미술 잡지 편집인이 되는 거겠죠. 자기가 에디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이거는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정부가 그 문화예술을요, 효율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잘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보셔가지고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에 직원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어떻게 장려할 건가,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게 문화예술 정책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 들어가신다거나 요즘에 많거든요, 단체가. 그 다음에 뭐 정부 단체 그런 데 많아요. 굉장히 찾아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데에 뭐 구급 공무원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월급은 이제 처음엔 작지만 시험을 보시면서 공무원 급수를 올리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굉장히 방법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요. 공무원 요즘엔 또 인기 있잖아요. 안정된 직장.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미술하고 문화 관련 일을 하시면요, 누구나 다 컬렉터가 돼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밥 먹을 돈도 없는데 무슨 컬렉터가 되냐, 이런 표정들을 지으시면 안 되는 게, 대학 졸업전도 있고요. 그쵸? 졸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대학원 전시들도 많고. 그런데 가면요, 작품 10만 원에도 살 수 있어요. 돈 없어서 못 산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10만 원은 모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옷 입는 걸로 봐서 충분히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컬렉터는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컬렉터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컬렉터는 어떻게 보면요, 이 미술 이거의 최고봉입니다. 왜냐면 자기가 미술을 내 기준에서 굉장히 좋은 미술이라고 생각되는 작품을 만드는 작가를 이렇게 인커리지 해주잖아요. 그죠? 10만 원이, 단돈 10만 원일지라도 작품을 사줌으로써 좋은 미술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어떤 사회의 미술이 굉장히 튼튼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국가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작가가 아무리 작품을 열심히 만들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사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저기 보시면 컬렉터라는 이 칸이 있어요. 여기에 또 어마어마한 컬렉터들을 넣어갖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괜히 기죽이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나와 있는 컬렉터들은 뭐 제가 어떤 컬렉터들을 가져왔냐면 돈 많은 컬렉터들도 있고요. 돈이 없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좋은 작가들을 아주 선별해서 작품을 모아서 세계적인 컬렉션으로 만든 컬렉터들도 여기 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컬렉터가 되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작품을 즐겨주는 것이 미술계에 있는 사람의 가장 큰 도리입니다, 여러분. 좋은 미술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던지고 좋은 미술이란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평가해주고 또 거기에 참여해주고 이런 것이 미술계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뭐 교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짧은 그런 어떤 인생 중에 제가 겪은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이 미술계나 문화계에서 종사하실 때는 사회 전반에서 이런 미술과 문화를 즐기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내가 일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거 뭐냐면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 시집가라고 하실 때마다 쓰는 저의 슬로건입니다. 연애는 짧고 예술은 길다 라고. 연애는 조금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저가 불운해서 저를 계속 재밌게 하는 남자를 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술은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정말 재밌어요. 한 번만 탁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미술같이 재밌는 게 이 세상에 없어요. 정말 수수께끼의 연속이고, 또 미술뿐 아니라 음악도 마찬가지고, 여기 뭐 다양한 관심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 문화예술 쪽은요, 한 번만 딱 시작하시면 정말 방대합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공부가 끝이 없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여기 혹시 연애에 있어서 내가 달인이다 이렇게 자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표정들이. 소위 이제 선수라고 그러잖아요. 이 연애 선수들한테 우리가 미술 문학에 있으면서 배워야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보통 이 선수들이 쓰는 용어 중에요. 야, 너 나 좋아하지 마. 너 다쳐. 이런 용어 많이 쓰죠. 하고 뭐 아니면 나라는 주어를 잘 안 쓰잖아요. 오빠가. 오빠가 알아서 해줄게. 선수들의 용어를 잘 보면 여기 뭐가 있냐면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자신감. 그죠? 근데 특별히 이쪽 계통은요. 진짜 근거 없어도 좋아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근거는 나중에 만드시면 되고 일단은 자신감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왜 외국이든 어디든 계속 돌아다니고 전시 보고 뭐 공연도 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쪽은 안테나가 생명이에요. 안테나가 성능이 떨어지면은 그 끝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도요. 친구들끼리 똑같이 클럽 같은 데 싹 들어갔는데 5초 만에 싹 파악하는 사람이 있어요. 5시 방향에 쟤 괜찮고 그 다음에 쟤가 안 되면 6시 방향에 누구. 근데 어떤 애들은 들어가서 1시간이 돼도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게 안테나 성능입니다, 여러분. 안테나가 쫙 이렇게 레이더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쪽 계통은요, 무조건 이게 안테나가 서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돌아다니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안테나의 성능을 우수하게 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선수들 보세요. 일단 목표물을 정하면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전략을 세우고
상대방을 잡잖아요. 그쵸? 안 해보셨나 봅니다. 저는 선수는 아니지만 워낙 다양한 연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의 그 경험에 의하면 이 세 가지 태도를 갖추면 어떤 연애든 전혀 동의하시지 않는 표정이에요.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연애 몇 번 못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연애 선수들 얘기를 제가 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연애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연애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연애가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쪽도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요,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하나의 아주 단적인 예로 미술품을 내가 아티스트다. 근데 작품을 얘기할 때요. 공산품은 예를 들어서 삼다수다 그러면은 여기 푼 물값 얼마, 플라스틱 통 얼마에서 원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거기다 플러스 부가가치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술품은요. 아티스트한테 가서요. 야, 너 이거 물값 얼마 들었고 그렇게 하면 맞아 죽어요. 그죠? 그거 왜 그러냐면 그거는 정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즐겨야 돼요. 자기가 하는 일을. 근데 즐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감각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쪽 계통의 고수가 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을 정말 엔조이하는 겁니다. 내가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은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 이번 책의 마지막 거기에도 써놨는데요. 저도 이건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제가 공자님을 공부한 건 아닌데 공자님이 제 생각에 완전 선수였던 것 같아요. 공자님의 논어편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락지자. 이게 뭐냐면 지지자, 그러니까 아는 것이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이 즐기는 것만 못하다는 뜻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즐기는 자 앞에는 당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게 즐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쪽 일은 내가 즐기고 열심히 하면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그건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인데 이것저것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너무 두서없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